자,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 5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작품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현대시 2번에 있는 첫 번째 작품 박목월의 윤사월을 공부를 했죠. 윤사월 공부하기 전에 박목월의 시세계를 간단히 알아봤고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인 청로루라고 하는 작품 먼저 본 다음에 윤사월도 공부해봤죠. 자, 이번 시간은 밑에 나와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윤동주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아주 여러 번 출제되었던 중요 작가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만으로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윤동주의 시세계를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몇 개 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작품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하게 윤동주의 시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작품, 쉽게 쓰여진 시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윤동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윤동주는 만주 북간도에 있는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북간도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보듯이 한국, 북한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고구려의 영토였지만 이제 중국으로 편입이 된 지역인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진행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기 힘든 그런 활동들을 이쪽 북간도 지방이라든지 만주 지방에서 펼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북간도 지방에 보면은 명동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명동촌은 이름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 색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명동이라고 해서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동쪽이 중국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밝히는 마을이다 라고 이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었겠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 양성기관들을 두고 많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명동촌에 보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명동교회하고 명동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인물들이 윤동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입니다. 특히나 윤동주의 할아버지는 명동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윤동주의 아버지 또한 이어서 명동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였고 그리고 명동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윤동주의 생애에 유년기부터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독립을 향한 의지와 염원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윤동주는 이제 곧 금방 나이가 들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어서 1938년도가 되면 연희전문학교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사진에서 보듯이 그 대학에 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고 지금은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윤동주 시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작품 활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 초기 시에는 주로 동시를 위주로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밝고 긍정적인 세계를 시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시기쯤 돼서 그러니까 41년도쯤 되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실 인식을 좀 깊이 있게 하게 되고 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아 성찰이라든지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저항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들을 이제 후반기에는 창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학업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도쿄의 리쿄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연이어서 리쿄대학은 오랫동안 다니지 못하고 도쿄의 그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어서 교토로 이제 이동을 해서 도시시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편입해서 유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43년도가 되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게 돼요. 그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 송몽규라고 하는 그 사촌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교류도 많이 하고
독립운동도 함께 했었는데, 이 독립운동을 이제 일본 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2년형을 받아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복역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5년도 2월에 형무소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공식적인 이유는 뇌졸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망은 아마도 일제의 그 인체 실험 때문이 아니었을까로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세하게 다뤘다고 하는데, 정체불명의 주사를 계속해서 맞았는데, 그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또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감되었던 송몽규도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랬던 걸로 봤을 때, 이 병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인체 실험의 과정에서 희생됐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좀 타당성 있는 예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애 동안 한 번도 시집을 출간하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김소월이나 한용운 시인과 같이 아주 불운하게도 그토록 염원했던 광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망해버립니다. 그 뒤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와 후배, 그 가족들에 의해서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이 출간되게 됩니다. 이 시집은 원래 41년도, 그러니까 연희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기에 윤동주가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본인이 썼던 시들을 묶어서 한 19편 정도를 출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자필로 시집을 3권을 만들었는데, 그 시집을 본인이 한 권 가지고 또 자기 스승에게 한 권을 주고 후배에게 한 권을 주는데, 이 중에 후배가 그 시집을 잘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 편의 시들을 더해가지고 총 31편의 시와 다른 시인들의 추무시라든지 서문 같은 것들을 합해가지고 이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에 여러 번 다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정이 되게 되는데, 수정해서 재출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추가된 윤동주의 시집들, 예를 들면은 윤동주의 그 동생이 윤혜원이라는 사람인데, 윤동주가 그동안 써두었던 습작시들을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추가해가지고 현재는 100편이 넘는 시가 이 시집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판본 표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윤동주가 얼마나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서정시를 주로 창작하는 시인이었다는 점 같은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목과 표지이죠. 자, 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서 현재 기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목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총 13번이나 기출이 되었고,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 서시 같은 작품은 94년도 수능에 나오고 2000년 수능에 또 나왔죠. 재출제가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을 통해 볼 작품인 자화상이라는 작품도 2010년도 수능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이미 5번이나 기출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출이 되고 있죠.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동안 출제가 되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아니고, 거의 2, 3년 텀을 가지고 계속 모의고사가 됐든 수능이 됐든 끊이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나왔어요. 작년 11월 실시된 수능에도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한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는 이유는 윤동주가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친일 행각을 전혀 하지 않은 시인이기 때문이에요. 당대 문인들이 자기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 행각을 조금씩이라도 하기 마련이었는데, 윤동주는 이제 창씨개명을 하기는 했어요. 창씨개명을 이제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것 이외에 어떠한 친일 행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니까 출제하기가 좋아요. 출제했을 때 누군가 시비를 걸 만한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작품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다시피 1942년도 6월 달에 쓰여진 작품이고, 요 시기는 일본 유학 시기에
입니다. 지금 특이하게도 뒤에 뭐 이 시가 쓰여진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윤동주가 또 특이하게도 본인이 시를 창작을 한 날짜를 모든 작품에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후대 연구자들이 연구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이 시의 흐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서 쭉 시를 쓰면서 시기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하기가 편하게 되었죠. 자, 어찌됐건 일본 유학 시기에 쓴 작품이고 윤동주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부터 쭉 같이 읽어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호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일단 밤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밤비, 일단 밤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이거는 상황으로 봤을 때 긍정, 부정으로 본다면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에서 언제나 시간이나 상황 이런 것들은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이 놓여져 있는 그런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했는데 육첩방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한자가 일본의 다다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다미. 다다미 방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일본에는 이렇게 다다미라고 하는 판때기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방을 구성을 하는데 이 다다미가 두 장에 한 평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6첩방이라고 하면은 다다미 6방짜리 방이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평수를 뜻한다면은 3평짜리 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굉장히 좁은 방이겠죠. 일단 6첩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일본에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지금 내가 일본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좁은 공간에 있다.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억압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적인 억압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년을 읽어보았을 때 나는 유학 상황이고 유학 중인 상황이고 내가 이 상황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시인이라는 게 슬픈 천명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대요. 자, 이 슬픈 천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시인이라는 게 천명이래요. 천명. 천명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시킨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게 주어준 그런 일이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는 말로는 천직이라는 말을 쓰죠. 자, 시인이라는 거는 내게 주어진 길고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나는 왜 슬프다고 얘기를 했을까? 자, 왜 내게 이 시인이라는 이 직업이 시를 쓰는 일이 슬프다는 느낌을 주는 일일까요? 자, 그것은 앞에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물론 가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 개혁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죠. 현실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슬픈 직업이다,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 줄 시를 적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학비 봉투를 받아서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땀내와 사랑내가 그 학비 봉투에 포근히 품겨져 있죠. 땀내라는 것은 이 봉투가 노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미하겠죠. 사실 윤동주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명동촌이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다고 하고 뭐 그 벼농사를 짓는 몇
만드는 집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윤동주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무렵에는 가세가 많이 기울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 유학 생활을 지원을 했다고 해요. 자, 해서 아무튼 그 땀내와 사랑내가 풍긴 보내준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나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냥 대학 노트 끼고 강의 들으러 간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늙은 교수라고 표현해 줬을까요? 자, 이것은 교수로부터 내가 듣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님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건 현실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뭐 학과에 진학을 했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과들이 있죠. 뭐 공대들이 대부분 그런데 뭐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원보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전자과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은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지금 현실적으로 좀 슬프지만 인문학 과목들이 대부분 그런데 들어도 알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죽은 지식, 늙은 교수가 알려주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여기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것은 가라앉다는 뜻이죠. 내가 혼자 유학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다만 혼자서 가라앉는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지금 가치 있는 일인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의문을 다른 말로는 회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나 스스로에게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도 아니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라고 했다면 내가 이미 살기 어려운 걸 경험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렵다는데라는 말은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즉 나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뒤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이렇게 쉽게 시만 쓰고 있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다. 이게 윤동주가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드러내고 있는 자기 인식이죠. 윤동주는 언제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어떤 의식에 다다르는 그런 내용의 시를 대부분 창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의식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나온 모든 내용은 종합했을 때 남들은 열심히 살고 그 열심히 사는 무언가를 통해서 현실의 개혁에 기여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외국 나와서 그냥 보내준 학비 봉투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시 쓰고 있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너무 가치 없는 일이고 쉬운 일이어서 나는 지금 부끄럽다 이 얘기인 거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버리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친숙하죠? 앞에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년에 나왔던 거. 자, 1년에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듯이 이거는 현실인식과 관련이 있는 언급이에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이고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버린다. 이 똑같은 현실인식을 왜 여기서 또 반복을 해줬을까요? 이거는 뒷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뒷줄 먼저 읽어볼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현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나는 남의 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가 북권을 피탈당해 있는 밤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똑같은데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내가 한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스스로에 대해 회의감만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등불을 밝혀서 등불은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니까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았다. 어둠은 말 그대로 뭐 부정적 시대 상황을 얘기하겠죠. 부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뭐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내몰고
완전히 내몰아지진 않았죠. 하지만 그걸 조금이나마 내몰아 버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가 있다. 자, 여전히 현실 상황은 똑같은데 과거의 내가 있었고 최후의 나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나는 어떤 나냐? 마음속에 희망을 다져가지고 이걸로 부정적 상황을 조금 내몰아버린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에요. 자, 일단 이 아침이라는 말은 당연히 뭘 의미하겠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광복을 의미하겠죠. 광복이란 단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광복. 말 자체가 굉장히 시적인 말이에요. 빛을 회복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광복을 염원한다. 광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독립을 광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빛을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내가 있다. 광복을 향한,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다지는 최후의 내가 드디어 도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시대처럼 올 아침. 시대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무언가죠. 필연적으로 올 무언가.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 것이다. 그래서 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광복을 향한 의지를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언급이겠죠. 자, 그런 최후의 내가 드디어 도래하게 됩니다. 뭘 통해 도래하게 되느냐? 앞에서 쭉 진행되었던 자기 성찰, 반성을 통해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내가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내밀었어요. 일단 악수를 내민다, 상대방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화해를 청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친구한테 화해를 청할 때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하죠. 자, 화해를 청했으니까 이 화해를 청한 나는 아마도 이 최후의 나겠죠. 광복을 향한 의지를 되찾은 좀 더 긍정적인 정신 상태의 나가 이 손을 내민 나일 테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나는 누굴까요? 자, 뒤에 나는 아마도 앞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고 고민해왔던 과거의 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적으로 과거의 나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말도 그렇고 악수를 청했다는 말도 그렇고 화해를 청했다라는 것이 이 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구성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똑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두 번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현실을 언급한 다음에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나는 부정적 현실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 현실에서 개혁을 위해 힘쓰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태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 여전히 부정적인 현실에 있어. 근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는 등불을 밝혀가지고 어둠을 조금 내몰 거야.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릴 거야. 조금만 있으면 광복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의지를 갖고 그걸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의 나에게 손을 내밀죠. 손을 내민다, 화해를 청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현실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앞에서 반성한 모든 것들이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나는 현실개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만 쓰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너만의 소명을 다해라.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 염원하다 보면 언젠가 그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위안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최초의 악수를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대립하고 있던 두 자아의 대립 과정과 화해의 과정, 이게 이 시의 이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이 시의 이해의 가장 핵심, 그리고 윤동주의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 마찬가지로 이해의 핵심이 뭐냐?
두 개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에서는 일단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가 있어요. 나 중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 현실의 나. 현실의 나는 어떨까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상태에 있죠. 뭔가 개혁에 참여하지 못해요. 현실 변화에 참여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가치가 없어. 가치 없는 행동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말로 나와 있었냐면은 그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뭐 보내준 돈 갖고서는 꾸역꾸역 생활하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죠. 이런 상태의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은 어떤 내가 나오냐면 최후의 나가 등장하죠. 최후의 나. 이 최후의 나는 어떤 나냐? 의지를 회복한 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등불이라고 표상되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을 조금 내몰아버린 상태의 나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광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 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나 위안을 건넬 수 있는 조금의 여유는 찾은 상태의 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명의 나가 나오고 이 후자인 나가 전자의 나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에 실제로 내가 두 명인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과정 전체하고 결과겠죠. 과정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모습인 거고 그 결과로 도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여전하고 현실이 변하지 않은 것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너무 내몰지 말고 나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라는 것이 마지막 내가 최후에 도달한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해설서나 뭐 자습서나 문제집 이런 데 보면은 두 자아 간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좀 표현해놨죠. 이게 이 시의 전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두 자아라는 게 하나는 현실의 나고 하나는 이 현실의 나가 성찰을 통해서 도달한 최후의 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는 뭐 현실적 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뒤에 있는 최후의 나를 뭐 내면적 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는 이상적 자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하나씩 보자면은 내면적 자라는 거는 성찰하고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현실의 나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면서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가 자꾸 생각해 보고 있는 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상적 자라는 것은 현실의 내가 아니라 현실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도달점들을 다 도달해버린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 나라는 거죠. 뭘로 표현하든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말들을 가지고 이 시를 이해하기는 별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현실을 살고 있는 나와 그 나를 지켜보면서 반성하다가 그 반성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나가 있는데 이 후자인 나가 현실을 살고 있는 나한테 위안을 건네는 것, 이게 이 시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한다면은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 성찰,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있죠. 그 자아 성찰과 그걸 통해서 도달한 현실 극복 의지,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표현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 과정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했다는 점. 읽으면서 중간에 얘기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밤비는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죠. 쭉 읽다 보면은 어디 있을까? 등불, 이건 희망을 상징하는 시어였죠. 어둠, 뭐 절망이라든지 뭐 부정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였고, 쭉 읽다 보면 또 아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광복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이런 상징적인 시어들을 활용해서 시를 전개했다는 점,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한 작품만 봤을 때는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작품을 본다면 윤동주 씨의 패턴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대강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를 보면서 또 다른 시에서는 이 두 자아 간의 대립이라는 게 또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